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스쿨 오브 뮤직입니다. 자, 여기는 스튜디오에 오늘도 나와 있고요. 지난번 시사회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당첨된 회원분이시죠. 네. 어떠셨어요, 영화? 네, 뭐 좀 다소 어렵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사노바라는 장르를 알기에는 또 좋은 영화였다. 뭐 그런 평가도 있었고, 조금 더 뭐 다양한 음악이 나왔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재밌다고 두 번 보신 분도 계세요. 제 주변에. 예. 아무튼 그럼 또 비슷한 시사회 이벤트라든지 여러분들께서 또 어, 저희 스쿨 오브 뮤직 함께 하시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 스쿨 오브 뮤직 멤버십 있는 거 아시죠? 예,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지금까지는 많은 혜택이 아직은 없었는데 멤버십 전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전용 라이브는 제가 멤버십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당연히 독점 컨텐츠를 준비 중에 있고요. 이미 제 다음 멤버십 라이브에 미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저희 스쿨 오브 뮤직에 출연해 주셨던 분과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시죠? 네, 새로운 음악들과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에 나오셨던 분 중 한 분과 네, 저희가 멤버십 라이브에서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힌트였고요. 이상호님께서는 3번을 보셨다고요, 영화를. 네. 실제로 좋아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여러분 지금 그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화면과 또 사운드가 무난하게 잘 나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매일 안 하다 보니까 매번 조금 약간 겁이 나요. 예. 시스템적으로 에러가 있을까봐.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아무튼 화면도 그렇고 제가 안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한번 해보고 있기 때문에 네. 체크하셔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즈 레드님 안녕하세요. 와우 라이브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라이브를 좀 확대할 생각이라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좀 장소 구애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라이브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조만간 뭐 당장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쯤부터 라이브 시간은 가급적 확정을 짓고요. 예, 정규로 주 1회 내지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미리 공약을 드립니다. 네, 결코 결코 말해놓고 도망가지는 않을 겁니다. 송그림님 잘 나옵니다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좀 전에 사운드가 살짝 끊겨 나오긴 했다고요. 네, 제가 마이크를 좀 조심해 보겠습니다. 이 커넥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가 좀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네, 진돌님도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냥 가볍게 이런저런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근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했던 활동 중에 역시 가장 많은 분들이 보셨을 만한 거는 그래미 어워드였던 것 같아요. 67회 그래미 어워드 2월 3일 우리 날짜로 그죠? 2월 3일 아침에 오전에 했는데 이번에 뭐 현지에 좀 그 사정 때문에 그랬는지 저도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러닝 타임이 지금 역대급으로 길었어요. 4시간 반을 제가 방송한 기억이 나는데 또 이번에 새로운 그 진행자로 이상순 씨가 오셨고 뭐 신하영 씨랑은 몇 번 또 같이 해봤지만 그래서 방송이 좀 이번 방송이 좀 난이도가 있는 방송이었어요. 네, 일단 좀 길었고 그리고 또 재미는 또 이번이 있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올해 그래미가 결과도 그렇고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 그래미의 승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켄드릭 라마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결과가 이제 주요 부분만을 보자면 이제 앨범 오브 더 이어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저 예상대로 제가 스크루 뮤직 그 저번에 그래미 특집을 하면서 그 이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예상을 했는데 반은 맞고 이제 반은 틀렸는데 제가 틀린 거는 켄드릭 라마가 2개 부분이나 가져갈 줄은 몰랐어요. 혹시 1개? 혹은 되게 인기가 굉장히 많고 화제성이 됐지만 수상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비욘세죠. 비욘세 수상에 대해서는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뭐 다른 앨범들 가령 뭐 빌리 아일리시라든지 다른 앨범이 더 수상에 뭐 맞는 앨범이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그래미 레코딩 아카데미의 매년 픽들을 이렇게 눈여겨 보면서 느끼는 거는 어떤 굉장히 좀 정밀하게 비평적으로 어떤 앨범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서 뭐 이런 수상에 걸맞은 앨범이다라는 그 어떤 평가가 그대로 그래미상의 결과로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해에 혹은 그 연도의 그래미가 보여주려는 어떤 제스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한 사람이 뽑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공통적인 사람들의 비슷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제가 앨범 오브 더 이어를 이제 비욘세가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뭐 6수죠. 6번째 도전이니까 이런 도전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 스포츠에서도 파울을 이렇게 불 때 레이트 콜이라는 게 있어요. 보상 콜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전에 앨범들에게 주지 못했던 혹은 이제 비욘세가 계속 사실은 도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캠페인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레코딩 아카데미가 뭐 그렇다고 자격이 없는 앨범을 줄 수는 없지만 좋은 앨범에 좋은 타이밍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켄드릭 라마 수상을 보면 그간 이제 그래미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는 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앨범 오브 더 이어의 비욘세의 명반들이 늘 좌절했었다는 이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힙합에 대해서 사실은 뭐 손에 꼽죠. 주요 부분을 힙합이 가져간 케이스가 사실 이런 논란은 그래미가 잠시만요. 그래미의 첫 번째 아마 힙합 노미네이션이 제가 지금 88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89년도네요. 89년도. 89년도에 그 힙합 카테고리가 처음 생겨요. 그래미가. 레코딩 아카데미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힙합이 여러분 몇 년도에 탄생을 했습니까? 네, 여러분 아시는 분. 1973년. 네. 뭐 본인의 생년은 아니시죠?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73년? 근데 또 재밌네요. 70년, 1970년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1970년. 거의 뭐 이제 비틀즈랑 동시대인가요? 비슷한 시대인가요? 비틀즈는 뭐 이제 그 전에 해체를 했지만 1945년이요. 재즈 시대에 힙합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죠? 네. 80년도면 이제 뭐 마이클 잭슨의 뭐 오프 더 월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연도. 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포 판타스틱님 아주 판타스틱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DJ 쿨 허크가 스크래칭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힙합이 시작된 걸로 안다. 그게 73년이다. 정확히 몇 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힙합이라는 장르를 어떤 디제잉으로 볼 것이냐 혹은 그 제반에 있는 음악의 흐름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어떤 앨범이 몇 년도에 나왔다 혹은 어떤 장르가 몇 년도에 탄생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가령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70년대 중반이나 혹은 초반부터 이제 미국의 뉴욕이죠. 네, 뉴욕의 그 중에서도 이제 브롱스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자메이카 출신, 뭐 특히 푸에르토리코 출신, 뭐 다양한 종류의 라티노들, 심지어는 일부 에이션들까지도 함께 이 커뮤니티에 있었고,
그들 그 빈민가들의 이 마이너리티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뭐 지역적인 특색이라고 봐요. 힙합은 굉장히 로컬성이 강한 음악이거든요. 그런 어떤 지역색이 담긴 그죠?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뭐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뭐 사투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이제 힙합이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되고 70년대 후반이라고 봐도 거의 10년이 지났죠. 어쨌든 이제 힙합이라는 장르가 탄생한 지 10년 만에 89년에 처음으로 이제 카테고리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카테고리가 처음 생겼는데 그 첫 번째 수상자가 DJ 재즈 제프 앤 프레시 프린스라는 그룹이었어요. 예. 물론 이 재즈 제프라는 DJ 굉장히 또 훌륭한 DJ입니다. 이게 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본인만의 특이한 사운드 있어요. 이렇게 훅훅훅훅훅 이런 소리가 나는 그 디제잉 기법인데 그게 이제 그 트랜스포머 영화 아시죠? 거기 로봇들이 변신하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지어진 그 독특한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프레시 프린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번에도 그 그래미에서 퀸시 존스 트리뷰트 하면서 윌 스미스의 모습이 나왔죠. 윌 스미스가 과거에 이제 활동을 했던 이 래퍼 이름이 바로 프레시 프린스였습니다. 그래서 DJ 재즈 제프 앤 프레시 프린스가 89년에 수상을 했는데 사실 그 힙합 커뮤니티의 반응은 조금 김샌다는 반응이 많았었어요. 일단 DJ 재즈 제프 앤 프레시 프린스가 당대 최고의 힙합 아티스트라고 보기가 좀 힘들었고 그리고 힙합이라는 카테고리를 굉장히 늦게 만드는 데다가 이 카테고리를 방송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이 힙합이 상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시상식 중계에서. 맞습니다. 붐 쉐이크 쉐이크 더 룸이라는 노래로 나중에 이제 히트를 했고 서머타임이라는 히트곡도 있었죠. 예, 이게 바로 DJ 재즈 제프 앤 더 프레시 프린스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힙합이 상당히 오랫동안 아예 인지조차 되지 못했다가 이제 비로소 늦게나마 레코딩 아카데미의 수용을 통해서 이제 그래미 시상식이라는 곳에 들어왔는데 이게 단순히 트로피가 하나가 추가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제 당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레코딩 아카데미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반응을 하느냐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드러냈던 그런 이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제 2025년에 이르러 2025년에 이르러 당대 최고의 래퍼인 켄드릭 라마의 곡이 주요 부분 2개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좀 뭔가 이제야 비로소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런 결과를 이제 보여줬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레코딩 아카데미의 하나의 제스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잘하고 있지? 뭐 이 정도면 됐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잘하고 있지라는 어떤 변화에 대한 의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래미 시상식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이제 뉴스 중에 하나 좀 재밌다고 생각한 뉴스가 있었는데 로제가 콤카와 그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죠? 이제 콤카에서 탈퇴를 한 거죠. 콤카는 이제 저작권 협회인데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부는 아니에요. 예,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대부분 콤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작곡가나 편곡가 뭐 혹은 작사가 등의 정보를 확인할 때도 사실 콤카 정보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콤카가 이제 그런 저작권의 분배라든지 뭐 리메이크에 대한 허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위임을 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애초에 이런 그 기구를 만드는 것은 이제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그거에 대한 관리 뭐 특히 이제 리메이크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 관리를 조금 더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죠. 사실은 미국에도 그런 단체가 있고 근데 이제 예외가 있었어요. 이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에 대표적으로 오늘 기사에도 이제 언급이 됐던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컴카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사실 거의 가입하자마자 탈퇴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 몇 년 차이가 안 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콤카에서 탈퇴했던 뭐 이유 중 하나는 그 이 저작권의 그 분배라든지 뭐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리메이크에 대한 그 허가를 콤카 측에서 아티스트와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태지가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콤카에서 탈퇴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런 음악들에 관한 그 권리를 어떻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서태지 컴퍼니에 직접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송국마다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예, 사실 그 방송국의 음원 같은 경우는 뭐 MBC, KBS, 뭐 SBS, 뭐 EBS 이런 방송국들 있죠. 그 방송국들에서 음악이 나가잖아요. 이제 그 음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컴카의 관리를 통해서 이제 방송국의 음원이 공급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방송국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계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어느 방송이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특정 방송국의 경우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음원을 그 플레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놀랍죠. 예, 권리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을 플레이리스트에서 넣지 못합니다. 예, 그런 방송국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나의 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독특한 역사인데,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로 이렇게 메이저한 아티스트가 콤카에서 탈퇴를 한 케이스는 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기사에 따르면 로제가 최초라고 하는데, 근데 뭐 이거를 막 따져 보면 애초에 컴카에 들어가지 않은 아티스트들도 있어요. 예. 뭐 인디 아티스트들의 경우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이제 콤카에서 저작권 관련한 검색을 해보면 안 뜨는 아티스트들이나 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뭐 저런 거랑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멜론이라든지 뭐 진이라든지 벅스에 없는 음원들 있죠. 이렇게 회색 처리가 된 음원들,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때는 있었다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스터를 갖고 있는 그 음원의 그 음악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마스터라고 하는데, 그 마스터를 보유한 사람들이 음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종종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마스터의 지금 소유권을, 이거 진짜 웃긴 건데, 누가 가진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음, 좀 의외죠. 네. 특히 옛날 음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누가 샀는데 갖고 있었던 사람이 돈이 좀 궁해서 누구한테 팔았는데 그 사람이 뭐 세상을 떠났다, 혹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돌고 돌면서 마치 그 예전 우리나라 무슨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원본 마스터가 사라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본 마스터가 사라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원본 마스터를 그 권리자, 그죠? 그 권리자와 계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음악을 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본의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는지가 지금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뭐 음악 권리자와의 뭐 뭘로 인해서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음원들 보시면 그게 예전 그 곡을 마스터를 가지신 분들이 내 거는 서비스하지 마,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누가 그 마스터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제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는 뭐 앞으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오늘 짧게 나온 이야기로만 봐도 해외 활동을 위한 좀 효율성을 위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한국 가수로서 활동을 하지만 주 무대는 해외죠. 그리고 이미 그 아티스트 계약을 해외 레코드사와 맺고 있어요. 아틀란틱이었나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근데 이런 이제
네, 이런 경우에 외국에서는 외국 뭐 ASCAP이라든지 뭐 BMI라든지 뭐 이런 단체가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또 관리를 해서 뭐 거기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띄고, 또 한국에서는 그 곡이 성공하면서 또 어떤 뭐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콤카에서 또 자체적으로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를 배분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로제로서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 아티스트 계약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과거 서태지와 아이들의 케이스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럼 마스터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문제와도 당연히 다른 거고요. 근데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히 로제의 지금 본인의 활동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 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케이팝 가수들 중에서 뭐 베이스 언어도 영어로, 그리고 시장도 외국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이 있고, 제가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내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히 케이팝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아티스트식으로 완벽하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로제 사례가 이제 그 변화에 하나의 뭐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읽었던 뉴스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갑자기 또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방송을 준비하다가 요즘 히트하고 있는 노래, 지금도 1위입니까? 멜론 차트를 제가 보니까 1위는 지금 아이브의 레벨 헐트네요. 그죠? 레벨 헐트고요. 이 앨범에서 타이틀곡이 Attitude 맞죠? 네, Attitude. 이 Attitude라는 곡이 나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 멜로디가 나오죠. 네. 따따따라 따따라라 하는, 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멜로디가 나옵니다. 그 원곡 가수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 부분이 나와요. 여기 이제 앨범 소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잔 베이가죠. 수잔 베이가의 탐 스타이너를 샘플링했다. 탐 스타이너의 멜로디를 가져온 거죠. 샘플링을 해서 레트로한 느낌을 살렸다. 예. 네, 제가 케이팝을 이야기를 하면서 수잔 베이가의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따따따라 따따라라, 이제 뭐 가사가 나오면, 가사는 안 나오죠. 아이브의 노래에서는 딱 거기만 샘플링을 했습니다. 근데 뭐 in the morning at the diner on the corner 이렇게 나오는 노래죠. 네. I was sitting in the morning at the diner on the corner. 그래서 예전에 영어 배울 때 이거 장방식을 약간 무시한 문장으로 어쨌든 이 수잔 베가의 탐 스타이너라는 곡이 이제 샘플링이 돼서 아이브의 노래 애티튜드에 사용이 됐는데, 이 탐 스타이너는 조금 재미난 역사를 갖고 있는 곡입니다. 네, 정확히 이 보도 자료의 말대로 아이브의 노래는 수잔 베가의 탐 스타이너를 샘플링한 게 맞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탐 스타이너는 지금 싱크가 안 맞는다고 이번에는. 네, 오늘 뭐 잘 안 되네요. 네. 아이브가 사용을 해서 유명한 탐 스타이너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수잔 베가 때문이 아니에요. 수잔 베가의 탐 스타이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탐 스타이너는 수잔 베가 피처링 DNA라는 그룹의 버전입니다. 네, 댄스 버전이죠. 원래 수잔 베가의 탐 스타이너는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서 들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아카펠라 곡입니다. 아카펠라. 뭐 아카펠라라 그래서 뭐 보이스 투맨처럼 화음을 맞추는 그런 하모닉한 아카펠라는 아니고요.
어, 아무 악기 없이 수전 베가라는 가수가 그냥 노래를 부릅니다. 그 탐 스타이너라는 노래를. 굉장히 좀 사색적이면서 좀 철학적이면서 좀 현대 뭐랄까요? 좀 미술 같은 그런 굉장히 좀 몽상적인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노래예요. 또 신기한 게 악기가 없지만 박자는 굉장히 정확하게 지켜요. 그래서 쉬는 포인트에서는 완전히 침묵을 하고 다시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악기만을 제외한 수잔 베가의 목소리로만 이루어진 곡이 바로 탐 스타이너입니다. 이게 1987년 곡일 거예요. 87년에 나온 곡입니다.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뭐 외국에서도 그랬지만 한국은 더더욱 그랬죠. 그런데 이 노래가 몇 년도입니까? 이 노래가 90년이네요. 진짜 오래됐다. 이 노래를 처음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게 1990년입니다. 1990년에 DNA라고 하는 듀오일 거예요. 듀오. 영국의 이제 당시에 90년대가 뭐의 전성기였었냐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 리믹스라는 컬처가 유행했었어요. 리믹스. 리믹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맥락에 따라 다른 걸 의미하기는 하는데 이 음악에서의 리믹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언더그라운드 DJ 혹은 프로덕션 팀들 그런 프로듀서들이 기존에 있는 곡을 상당수의 경우에는 무단으로 사용을 해서 일종의 클럽용 버전을 만드는 겁니다. 예. 요즘도 그 왜 가수들이 케이팝 가수들도 그렇고 한 곡을 만들어 놓고 무슨 뭐 클럽 버전 이렇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이거를 당시에 뭐 부트렉이라고 또 하죠. 무단으로 리믹스 버전을 만드는 문화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어요. 사실은 그거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애초에 이제 클럽에서 그런 식으로 DJ들이 믹스를 하는 거는 뭐 보통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아티스트들도 비공식적으로 사실은 판매가 되지 않는 목적의 싱글 디스크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클럽에 먼저 뿌려요. 대부분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기획사가 음악을 만들어서 인플루언서들에게 먼저 푸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플루언서들이 이 노래 너무 좋다고 하면서 막 이제 트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거를 이제 클럽에 그런 식으로 유통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수잔 베가가 탐 스타이너를 클럽용으로 푼 게 아니고 DNA라고 하는 이 영국의 팀이 수잔 베가의 따라따따따따라 이 노래를 갖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좀 힙합 스타일로 힙합 뭐 힙하우스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런 힙합 스타일의 리믹스 버전으로 탐 스타이너라는 곡을 이제 리메이크를 해서 이게 클럽의 부트렉으로 풀립니다.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 아마 거의 소위 말하는 바이럴송의 또 원조 중 한 곡입니다. 네, 불법인데 이미 히트곡이 된 거예요. 네,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리믹스 버전이 이미 클럽가를 다 휩쓸고 정말 거기에 맞춰서 다 춤을 추고 하나의 피넘, 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당연히 차트에 반영이 됐겠죠. 당연히 수잔 베가도 이 사실을 알았겠죠. 그래서 원래 사람들의 예상은 수잔 베가가 이 부트렉 버전을 금지시킬 거라는 예상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수잔 베가는 이 DNA의 버전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서 허가를 해줘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수잔 베가도 저는 입장이 처음부터 호의적이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개념 자체가 되게 희박했었고 이거를 이제 요즘도 비슷한 일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저작권 소송을 걸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히트를 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이익을 취한 셈이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아마 뭐 레코드사의 또 설득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수잔 베가가 이 노래에
발매를 결국은 허락을 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됐죠. 네, 뭐 금지하기엔 너무 유명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 이 탐스 다이너는 있는 레스토랑이었죠. 저는 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탐스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고 거기서 실제로 수잔 베가가 아침을 먹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그 단상들 나는 여기 있고 뭐 누가 뭐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신문에서 뭐 무슨 얘기가 있고 뭐 이런 얘기죠. 그냥 그 느낌들을 그대로 풀어낸 곡이기도 합니다. 그 드라마 중에 사인펠트 있잖아요. 사인펠트에도 나오는 저는 사인펠트를 잘 안 봐서 네,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탐스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탐스 다이너라는 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이 수잔 베가가 만들고 DNA가 부틀렉으로 이 곡을 전 세계에 알린 이 노래 탐스 다이너가 이제는 아이브의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멜로디가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뭐 이런 또 가볍지만 짧은 역사도 하나 알아가시고요.